한국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예요? 여기 한국으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 맥켄지라고 합니다.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국제개발은행에서 아시아 지역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14년이 되었고 다양한 국가를 돌며 그 나라의 발전 양상과 사회 구조 그리고 경제와 정책의 유기적인 관계를 조사해왔어요. 저의 전공은 개발경제학이며 특히 인구 구조 변화와 지속 가능한 경쟁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령화 사회 진입 국가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단순히 수치와 데이터만 수집할 생각으로 도착했던 서울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감정의 깊은 강물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서부터 펼쳐지는 모습에 저는 적잖이 놀랐어요. 무인 안내 로봇과 AI 기반의 공공 안내 시스템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방문자의 동선을 친절하게 인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고층 빌딩과 지하로 얽힌 복잡한 교통망, 그리고 도심 한복판에서조차 나무와 물이 어우러진 스마트 공원들이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미래를 실현해 놓은 전시장이자 인간과 기술이 공존하는 실험실 같다는 느낌을 받았지요. 처음 며칠은 스마트시티라는 개념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고, 인공지능 기반의 대중교통 시스템, 그리고 로봇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연신 감탄사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저는 문득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압도적인 기술력의 기반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눈앞에 보이는 첨단 기술보다 그 기술을 가능케 한 사람들과 그 역사를 이해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생겼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번쩍이는 것들보다 그 바닥에 깔린 이야기들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그 가운데 제 시선을 끌었던 것이 바로 1997년 말에 시작된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저는 당시의 상황을 단순히 경제적 위기로만 이해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자료를 뒤지고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고 국가 전체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시 질문받아야 했던 집단적 충격이자 실현이었어요. 당시 한국은 급격한 자본 유입과 무리한 외환 차입 그리고 연쇄적인 기업 부도라는 삼중고를 겪으면서 결국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겉으로는 은행과 대기업의 숫자 싸움 같아 보였지만 그 결과는 너무도 가혹해서 수많은 가장이 한순간에 일터를 잃고 자영업자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았으며 수많은 청년들이 꿈 대신 생존을 먼저 고민해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규직이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거리로 나앉았고 대기업 사무실에 불이 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무거운 침묵과 두려움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시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는 사실 잘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했단 말인가 하고요.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금을 팔아 국가의 외채 상환에 동참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도 단 몇 사람의 퍼포먼스 수준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참여한 집단적 행동이었지요. 1998년 1월 방송사 뉴스에서 한 시민이 결혼 반지를 내놓는 장면이 방영된 이후 그 장면이 일종의 기폭제가 되어 전국적인 금 모으기 운동이 전개되었다고 합니다. 각 도시의 은행 앞에는 금을 들고 줄을 선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고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집에 있던 금장식이나 장롱 깊숙이 있던 옛 금목걸이를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 운동이 정부의 강제나 선동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떤 이는 가족의 유일한 패물이던 어머니의 금 귀걸이를 내놓았고 어떤 이는 퇴직할 때 받은 공로패에서 순금 장식을 떼어 기부했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나라에 빚진 것이 있다면 지금 갚아야 할 때라는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운동이 벌어진 계절은 한겨울이었는데요. 영상으로 본 당시의 풍경 속에서는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줄을 선 시민들이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고 그 안에는 누군가의 사랑, 기억, 혹은 생애 최초의 보석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런 화면을 바라보며 단지 금이라는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거기에 담긴 감정과 이야기가 너무도 크다는 것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위해 몇 달간의 임금을 모았을 테고 또 누군가는 고인이 된 부모의 유품을 들고 나왔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 물건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단순한 기부 이상의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운동을 통해 약 350만 명이 금을 기탁했고 그 총량은 227톤, 당시 환산으로 약 28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숫자도 놀랍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 마음들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를 위해 지금 우리가 버틸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 는 메시지가 전국을 덮었던 시기였고 각종 언론과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금보다 값진 건 국민의 마음이라는 문장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서서히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단지 이 나라가 위기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그 방식이 너무도 다르다는 사실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부도에 직면하면 책임 공방과 정권 비난 혹은 사회 불안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한국은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 지금 해야 한다. 는 연대의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이 너무도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더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5.1 쇼크 이후 세계 경제가 요동치던 시기였는데 그 혼란 속에서 중동 지역은 갑작스럽게 석유를 바탕으로 막대한 자본을 얻게 되었고 각국은 그 지역의 인프라 개발 사업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었고 자원도 자본도 부족한 상황에서 눈에 띄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정부는 과감한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수많은 노동자와 건설 인력을 중동 지역에 파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외화를 벌기 위해 인력을 수출했다. 는 문장으로 요약된 이 결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엄청난 용기와 희생을 요구했던 일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중동이라는 낯선 땅은 그저 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보호 장비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맨손으로 벽돌을 나르고 철근을 옮기며 일해야 했던 이름 없는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래폭풍은 일상이었고 음식을 보관할 냉장 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숙소에서 한밤중에도 땀을 식힐 수 없었다는 회고록을 읽으면서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더 가슴 아팠던 건 그곳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름조차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채 무연고지에 묻혔고 또 어떤 이들의 유골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한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당시에 현장 감독으로 근무하셨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인상 깊었어요. 어떤 날은 일하다 쓰러진 동료를 그냥 천막 뒤 그늘로 눕혀놓고 다들 그 옆에서 묵묵히 일을 이어갔어요.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다 같이 버텨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단지 기술이 만들어낸 결과물에만 주목하던 제 시선이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오늘날 조선 산업 강국으로 불리는 배경에는 단지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 하나의 역량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회사를 위해 중동에서 땀 흘린 수많은 무명의 노동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지요. 더 나아가 저는 당시의 외화 송금 시스템이 국가 경제에 어떻게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파견된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한 외화는 수출입은행의 주요 자금원이 되었고 그 자금은 포스코나 한국전력 같은 국가기관 산업의 시설 확장에 직접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즉, 사막에서 쌓아 올린 벽돌은 단지 그 현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전체를 떠받치는 기반으로 이어진 것이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다른 쪽에서는 또 하나의 숨은 전선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서독으로 파견된 광부들과 간호사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어렴풋이 해외 취업의 일환 정도로 여겼지만 실제 그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힘겨운 여정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독일의 탄광은 깊이가 수백 미터에 이르는 지하에 위치해 있었고 그곳에서 일하던 한국 광부들은 언어도 통하지 않는 환경에서 장시간의 고된 노동을 감내해야 했다고 들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갱도 안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삶이었고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돌아오는 것이 기적처럼 여겨졌다고 하더군요. 간호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어는 물론 문화와 종교, 생활 습관까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정서적 소통 없이 환자를 돌보아야 했고 때로는 인종차별적인 시선을 견뎌야 했으며 병원이라는 긴장감 높은 환경 속에서 마음 놓고 울 수도 없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이 받은 급여의 대부분을 한국으로 송금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1,0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시점에서 이들의 송금은 거의 생명줄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포항제철의 건설 자금,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의 초기 설계 비용 등 한국 근대화의 대표적 상징들이 바로 이 외화 송금 덕분에 가능했다는 사실은 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그 공로는 기업이나 정부의 전략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만 명의 개인이 감내한 외로움과 고단함 속에 스며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독일 광산에서 일하셨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였어요. 인터뷰 중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매일매일이 숨막혔지만 돌아와서 손자의 이름이 현대차, 전기차 부서 명단에 있을 때 정말 잘 살았구나 싶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석탄을 캐는 일로 자신의 청춘을 보냈지만 그의 손자는 미래를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세대의 땀이 다음 세대의 날개가 되어준다는 말이 결코 상징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그분의 눈빛을 통해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또한 한국 사회의 교육 수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을 때 제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단연 현재의 고등교육 진학률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었고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선두에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었고 그것이 곧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는 또 다른 계기가 되었어요. 도대체 이 나라의 교육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일까?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자료를 추적하던 중 저는 한 가지 충격적인 통계를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해방 직후였던 1945년 무렵 한국의 문맹률이 무려 80%에 달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성인 10명 중 8명이 글을 읽지 못했던 사회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장벽이었는지를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꽤 낯선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보화 사회라는 말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쓰고 있지만 불과 몇 세대 전만 해도 많은 한국인들은 신문 한 장을 온전히 읽는 일조차 어려웠던 상황에서 출발했다는 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을 따라가며 저는 한국이 그 교육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정부 주도의 문해 교육과 야학 운동이 시작점이었어요. 그러나 더 강렬하게 다가온 것은 바로 국민 개개인의 집요할 만큼 치열했던 교육에 대한 집념이었습니다. 특히 부모 세대의 희생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아이들 한 명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가족 전체가 고단한 삶을 감수하며 한 끼 한 끼를 줄여가며 학비를 모았고 농촌에서는 수확한 농작물을 팔기보다는 자식의 등록금부터 챙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힐 정도로 숙연해졌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한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계신 노인 한 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70대 후반의 연세였고 본인은 국민학교도 다니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식 셋을 모두 대학에 보냈고 그중 막내는 박사과정을 마친 후 지금은 미국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자랑보다 미안함이 먼저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학교 문턱도 못 갔는데 애들이 공부 잘한다고 하니까 내 인생이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저는 그분의 지나온 삶이 어떤 마음으로 채워졌을지를 단번에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교육에 대한 집념은 단지 개인의 성취를 넘어 국가 전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너무도 인상 깊었습니다. 어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성공을 설명할 때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수백만 가정이 가난 속에서도 한 권의 책과 한 번의 수업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싸운 결과였어요. 또한 한 학부모님을 통해 들은 이야기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90년대 후반 IMF 위기 직후 고등학교를 중퇴해야 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자신의 자식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공부를 포기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십수년간 야간 편의점 일을 하며 학비를 모으셨다고 합니다. 나는 못했으니까 우리 애는 하게 해줘야 했어요.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라는 말 한마디에서 저는 교육이라는 단어가 이 나라 사람들에게 단순한 입시가 아니라 삶의 존재 이유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종종 부정적인 이미지도 함께 언급되곤 합니다. 과도한 경쟁, 사교육, 입시 스트레스 같은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제가 직접 만나고 들은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그것은 단지 표면의 현상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면에는 가난을 이겨내려는 열망, 다음 세대에 더 나은 삶을 물려주고자 하는 책임감, 그리고 자신의 세대에서는 못다한 꿈을 자식에게 이루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세계적 기술 기업들이 단지 기술자들의 솜씨만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일자 무식이었던 부모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을 대학에 보내던 눈물의 시간이 있었으며 그 시간들이 쌓여 결국 세계 최고의 기술 인프라를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손으로 메모를 적으며 되새기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인터뷰 일정이었던 날, 저는 한 시민단체를 통해 산업재해 유가족 모임을 소개받게 되었고, 처음에는 잠깐 인사를 나누는 정도로 끝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만남은 저에게 또 다른 충격과 배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난 분은 올해로 80을 넘기신 박정옥 할머니셨고 젊은 시절 남편을 산업 현장에서 잃으신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낯선 외국인에게 자신의 상처를 꺼내 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할머니는 묵묵히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이 사람 28이었어요. 철공소에서 일했는데 그날도 야간까지 일하고는 그냥 못 돌아왔어요. 그 한마디로 시작된 이야기 속에는 그 시절 수많은 한국의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엔 산업안전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했고 장갑 하나 없이 맨손으로 기계를 다루던 시대였다고 하셨습니다. 매캐한 용접 연기에 눈이 상하고 철가루가 허파에 쌓였지만 누구도 그게 문제라고 말할 수 없었던 시절. 일자리를 잃는 것이 곧 생존의 위기였기에 위험한 노동은 감사하며 받아들여야 했던 현실이었다고요. 더욱 안타까웠던 건 그분의 남편뿐만 아니라 같은 동네에서만 몇 명이나 비슷한 사고로 생을 마쳤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산재라는 말을 쉽게 입에 올릴 수 없었고 그런 단어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뒤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할머니는 봉제 공장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도 여성들은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재봉틀을 돌려야 했고 허리 디스크나 시력 저하는 흔한 일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다들 대기업, 첨단 산업 그런 얘기만 하지만 우리는 옷을 만들고 신발을 만들고 바늘로 손가락 찔리면서 나라를 지켰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 시절 근대화의 기적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눈물과 피를 필요로 했는지를 새삼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한국의 제조업 기반이 어떻게 확립되었는지를 더 깊이 조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1970에서 1980년대 섬유 봉제 산업이 수출의 핵심 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당시 서울 동대문, 부산, 대구 등의 봉제 공장에서는 수많은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쉴 틈 없이 기계를 돌렸고 이들의 월급은 현재로 치면 겨우 용돈 수준이었지만 그 돈으로 동생 학비를 내고 부모님의 약값을 마련하며 가정을 지탱했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사례는 원양어선에 승선한 한국인 선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시에는 해외 취업이 어렵던 시기였고 합법적인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거의 미립국에 가까운 방법으로 원양어선을 타야 했다고 들었어요. 남태평양, 북태평양, 인도양까지 전 세계의 바다를 떠돌며 참치와 고등어, 오징어 등을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파도가 덮쳐 배가 전복되거나 실족사로 실종되는 경우도 많았으며 특히 구조체계가 미비했기에 그저 사고사라는 말로 덮고 넘어가는 일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언론이나 공식 문서에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송금액은 당시 한국의 수출입 구조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돈이 모여 선박 기술을 개발하는 자금이 되었고 나중에는 자체 선박을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말할 수 없이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바다에서 흔적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이름 없는 노동자들이야말로 오늘날의 조선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숨은 설계자였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동의 현장, 이름 없는 공간에서 일군 기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게 되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단지 수출을 많이 하고 기술이 앞선 나라가 아니라 기억을 품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짜여진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집단적 기억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짜 저력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제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단지 보고서 작성을 위해 방문했던 이 도시는 어느새 제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고 처음 공항에 내렸을 때 느꼈던 스마트시티라는 단어가 점점 그저 껍데기 같은 단어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저는 분명 기술의 미래를 보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을 이 도시가 품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그리고 점점 깊이 체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저는 여러 나라를 다니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두루 경험해봤고
사회 시스템이나 정책, 복지구조, 그리고 경제 지표에 대해서도 나름의 기준과 분석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국을 사례 연구 대상국으로 선택했을 때만 해도 이 나라 역시 그런 하나의 데이터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제가 실제로 마주한 한국은 그 어느 수치나 모델로도 설명할 수 없는 나라였고, 저는 이 나라를 이해할수록 놀라움이 겹겹이 쌓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경이롭게 여겼던 부분은 이전 세대의 희생이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의 공기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역사를 박물관 안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억을 살고 있었고 그 기억은 일상 속에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길거리 한복판에서 조국의 독립을 외쳤던 청년들의 정신이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습관 속에 스며 있었고, 전쟁으로 허물어진 집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손길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는 날 준비물을 꼼꼼히 챙기는 부모의 마음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머물렀던 동안 몇 차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작은 사건 속에서 그 시민의식이라는 단어를 체감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책을 읽고 있는 학생들 사이로 한 시각장애인분이 승차하셨을 때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조용히 자리를 양보하고 누군가는 하차 버튼을 대신 눌러드리는 장면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특별한 행동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배려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그 조용한 연대감이 이 나라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숨은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국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안락했던 시기가 많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식민지배, 전쟁, 분단,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까지 단 한 세대도 온전히 편안하게 지나간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사회가 이렇게 고도화된 문명과 윤리의식을 갖추었다는 것이 너무도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고난이 반복되면 공동체가 무너지거나 각자 도생으로 빠지기 마련인데 한국은 오히려 그럴수록 더 단단해졌고 사람들 사이에 유대감이 깊어졌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머물던 숙소 근처에는 작은 책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책방 주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분이 꺼내주신 한 구절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은요, 잃어버릴 게 많을수록 서로를 더 단단히 붙잡는 나라예요. 그 말이 너무도 한국을 함축하는 문장처럼 느껴졌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종종 강연이나 회의석상에서 한국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적적인 나라입니다. 그들이 해낸 일은 단지 경제 지표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역사와 기억과 마음이 함께 만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한국인은 국가라는 이름을 자신의 삶 안에 끌어안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문맹률 80%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국가로 성장하지 못했고 사막의 외화와 갱도의 땀방울로 철강과 조선 산업을 일으켜 세운 나라도 없으며 국가 부도를 국민의 결혼반지로 막아낸 사례 또한 전무후무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지금의 제 눈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지 산업화나 민주화를 이룬 국가라는 수식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기억이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야말로 이 나라를 앞으로도 계속 지탱해줄 진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지금의 한국을 만들어주신 선배님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존경심과 큰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의 한국을 만들어주신 선배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